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소장의 병나는 증상에 대해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심장이 병난 증상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느낌들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협심증이 있다던가 최근에 지난 주말에 문진한 사람 중에서 이형 협심증을 가진 사람이 왔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형 협심증이 뭔지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 1형 당뇨, 2형 당뇨는 알잖아요. 근데 1형 협심증, 2형 협심증이라는 거야. 근데 2형 협심증이 뭐지? 그거는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는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양자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홍채를 찍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심혈관이 좁아진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협심증 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굉장히 압력이 낮고 혈관 탄성이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진단에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해서 심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심장혈관. 보통 협심증이라고 하면 혈관에 찌꺼기가 껴서 이게 순환이 차단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긴다거나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이형협심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구멍이. 그러면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나타나는 협심증 증상인 거죠. 근데 검사하면 없지. 왜냐하면 동맥경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압은 굉장히 낮은데 혈관이 수축되거나 아니면 혈압이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형협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고혈압인 사람을 제가 치료한 적이 있거든요. 혈압이 거의 2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혈압이 높아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지혈증도 없고 그 동맥경화도 없고 그런데 혈압은 이 사람 맨날 200인 거야. 마르고 굉장히 마르고 근육도 하나도 없는 여자분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 혈관의 벽이 차다되면서 근육막이 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과자 같은 걸 좀 많이 먹는 식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혈관의 벽이 딱딱해지면서 이분이 굉장히 심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디톡스하고 치료하고 하면서 한 13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마음에서 기인하는 거다. 스트레스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 처음에 인식을 잘 못하다가 자기가 감정 기복이 좀 있을 때 재보면 1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좋아졌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마음에서 온 병이구나 이렇게 하고 사실 학교 선생님 그만뒀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집에서 그냥 쉬고 살림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질병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은 복구가 되지만 이게 또 다시 스트레스 환경이 들어가면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바꾸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 이제 뭐 다른 거 공부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 온 남자분 같은 경우도 이런 이 스트레스 사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눈에. 그래서 당장이라도 쓰러져도 아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의외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진짜 안 좋은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심장도 안 좋고 뭐 전립선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뭐 피부도 다 안 좋아요. 다. 55세 남자분인데 암 환자보다도 몸이 더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딱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봤고 그래서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모든 처방을 다 했더니 한 달 처방이 140만 원이 나왔어요. 오, 암 환자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근자에서 처방한 사람 중에서 최대치가 나왔어요. 처방 그 금액이. 그래갖고 이렇게 소개한 사람한테 그분 경제력이 되시냐 많이 나올 것 같아. 계산해 보기 전에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경제력이 되는 사람이래.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가 안 좋은데 알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냐. 알약이 아침 저녁으로 2번 먹으면 한 번에 한 20개씩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필요한 걸 다 넣었으니까 그 정도고, 뭐 천천히 고치시겠다고 하면 좀 줄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는 화끈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이 되게 안 좋고 이런 상태에는 자기 풀피키지로 들어가서 한 2달 정도를 쌈박하게 갖고 몸이 확 좋아지면 남자분들이 그다음부터 좀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필라테스를 자기가 갔는데 도대체 운동은 하나도 안 시키고 돈은 몇만 원씩 주는데 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1인 개인 레슨 받으려면. 근데 너무 몸이 굳어 있으니까 어깨 근육이 이렇게 건으로 푸는 거 마사지만 1시간 내내 하더라는 거 자기는 너무 돈이 아까웠대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 되게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장님은 어떤 동작도 되지 않는다. 완전 등이 다 돌덩어리인데 뭐가 되겠냐고. 지금 스트레칭이 하나도 안 되는데 풀어줘야지. 그래서 풀어주는 게 더 힘든 거라고 운동시키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해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심장에 쌓이니 자기가 협심증이 있다고 느끼는데 병원에 가면 정상인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증상이 이상하니까 더 검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조영제 넣어서 찍는 검사에다가 정밀 검사를 더 세분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형협심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졌고 약이라고 이제 주는데 아스피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스피린 먹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레스성으로 혈관이 굳어지는 거니까 딱딱하게.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 자체를 완화시키려면 오히려 콩팥 기능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콩팥하고 전혀 상관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개선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혈관만 약해지고 모절관 출혈만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아스피린을 처방했을 경우에. 그리고 아스피린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커피가 우리 먹으면 혈압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듯이 강화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 많이 먹으면 암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분은 혈압이 낮은 상태의 경화란 말이에요. 그 심장 근육 경화, 심장 혈관 경화.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두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머리로 올라오는 혈액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혈압이 더 저혈압으로 작용을 하고 여기에서 혈압을 재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혈압을 잰다면 훨씬 더 낮은 상태예요. 이게 지속되면 치매나 뇌졸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상담 받고 가면서 나중에 와이프한테 얘기했대요. 나 지금 전 본 것 같아. 엄청 저 사람 어떻게 내 몸을 저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왜냐하면 와이프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 증상인 거예요. 어떤 의사랑도 상담을 못했던 본인만 느끼는 기분 나쁜 증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탁탁 찍어서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일단은 뭐 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저희 그룹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근본이 뭔지를 알고 처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장은 더군다나 문제가 생기면 큰 병으로 진짜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사인 하나하나 사실 그 무시 이렇게 최대한 기억해서 맨날 돌아서면 까먹지만 최대한 기억해서 또 주변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런 심각한 징후들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흘려보냈다가 갑자기 가족이 딱 돌아가시는 경우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분이 잘못된 경우들이 우리가 서서히 만나게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선배님 한 명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재작년인가? 어쨌든 4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홈미팅에 옛날에 초대했던 분이에요. 근데 성질 내면서 나갔어요. 저희 집 홈미팅에 한번 초대했던 저희 신랑이랑 되게 친한 후배예요. 저희 신랑한테는 후배는 안 돼, 선배인데 근데 진짜 초대됐다가 왜 이런 걸 자기한테 얘기하냐면서 성질 내고 나갔고요. 뭐 우리나라 굉장히 컴퓨터 쪽으로 뛰어났던 분인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일을 많이 했지만 일본기 기업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잘 나간다 뭐 그랬었어요. 근데
되게 속상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자기가 안 좋다는 사인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학교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요즘 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인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문진을 하러 갔었어야 되는데 그 선배를 따로라도 만나러 갔었어야 되는데 막 저 학교 선배나 이런 사람들을 비즈니스 하면서 찾아다니질 않았어요. 한 번도 찾아다닌 적이 없어요.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이놈 시키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더블 X 하나도 잘 안 먹어요. 하고 아이 이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러고는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꽤 가까운 선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일을 저도 결국은 겪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흘려 지나가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되게 안 좋다. 그게 되게 안 좋은 신호다. 병원 가보시고 확인해보고 언제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간 거죠. 몇 년 후에 그런 부고를 들었을 때 되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 둘 다 약간 멘붕, 약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새로 만났다는 남자분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제가 처방을 세게 했어요. 딱 풍전등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장은 작은 창자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잠깐만. 심호의 내장병증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심장이 아프다. 심장은 가운데 가슴에서 살짝 왼쪽에 있죠. 여기 아파. 근데 특히 어디가 아픈지 눌러봐야 되냐면 유두를 중심으로 제가 있죠. 갈비뼈 2개 위에 눌러보고 유두를 중심으로 갈비뼈 2개 밑에 홈을 눌러보세요. 홈. 유두를 중심으로 갈비뼈 2개 밑에 위에 그 다음에 유두를 중심으로 한, 한 손가락 3마디 정도 보탠 호구로 안으로. 그러면 갈비뼈가 딱 갈라지는 자리가 나와. 거기 눌러보세요. 아픈가? 그 다음에 다시 유두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눌러보세요. 저는 지금 오른쪽 갈비뼈가 아파요. 혈자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그 오른쪽이 아프면 감정적인 거고 왼쪽으로 아프면 혈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심각한 병은 왼쪽으로 좀 더 통증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유두를 중심으로 위, 아래, 가운데, 옆파 바깥쪽으로 만져보세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아프다. 자기가 만져봐도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는데 하게 아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부위에 번혈증이 있고 숨 쉬는 것이 급하고 숨이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맥박수가 빨라지고 누워 있으면 더 아프고 불편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어지러워 쓰러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금방 까먹고 내가 뭐 하려고 했다가 기억 못하고 이런 것들도 다 심장이 허약해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는데 손에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이 나고 잠이 잘 안 오고 특히 심장이 허약해지면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고 급해지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불면증이 심해져요. 건망증,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혁신증이 진행되면 불면증이 잘 온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건망증이 심해지고 잘 깜짝깜짝 놀라고 뒤에서 어머 반가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고 주저앉는다. 아니, 심장이 두근두근 막 이렇게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면 심장이 허약하다. 애들도 깜짝 잘 놀란다면 심장이 허약한 거예요. 입안과 혀가 잘 베인다. 이것도 혀가 심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장의 반응을 나타내고 늘 갈라지거나 찢어져서 피가 난다거나 늘 구내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면 심허에 열이 있거나 심허해서 냉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면서 이렇게 그 쑥 쪽쪽쪽쪽쪽쪽 갈라지는데 안에 이제 그
마른 게 아니고 침은 삼켜지는데 쩍쩍쩍쩍 갈라지면서 부풀면요. 심장이 허약해서 냉기가 들어온 거고요. 짝짝 갈라지면서 열이 있고 출혈 같은 게 있으면서 어, 붉게 부풀어 있다. 이러면은 심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심장하고 소장이 서로 부부 사이죠. 그래서 소장은 양이고 심장은 음이에요. 작은 창자.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는 6, 7m 정도 되고요. 물론 8m 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래 지름이 2 내지 4cm예요. 앞에 좁은 부분 있고 뒤에 공장은 좀 좁아요. 12지장은 그 위장하고 소장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C컵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지장이죠. 좌측 그림에 보면 C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12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장은 어 이렇게 그 잘라보면 사실 거의 비어 있다고 해서 공장인데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소화액이 분비되는 자리예요. 본격적으로 흡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나오는 거지. 여러 가지 소화분해 효소들이.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그것들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 분해하기 위해서는 펩티다제, 디펩티다제, 립타제, 말타제, 락타제, 수크라제 같은 효소들이 계속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 가수분해된 영양 물질들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능동적 흡수를 통해서 흡수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장에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것들을 능동적으로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칼로리의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 정도, 100칼로리 정도는 소장이 이걸 흡수하는 데 써요. 그래서 쫄쫄 굶으면 소화 흡수가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없이 우리가 고기를 딱 먹잖아요. 쫄쫄 굶다가.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이유가요. 얘를 소화할 에너지가 없어. 단백질을 쪼개고 이걸 흡수하려면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약간 먹어야지 소화가 잘 돼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 흡수가 안 돼요. 이게 단백질 소화 흡수려면 능동 에너지가 필요한데 워프로다 쓸 능동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지. 포도당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기를 먹을 때 밥을 조금 먹는 게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되죠. 2~3 숟가락 정도. 그렇게 먹으면 살도 안 찌고 소화 흡수는 잘 되고. 근데 밥을 한 끼도 하나도 안 먹잖아요. 그럼 진짜 소화가 딱 안 되고 바로 체해버리거든요. 기름진 걸 먹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먹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다이어트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단백질만 100% 먹었을 때는요. 근육이 하나도 늘질 않아요. 탄수화물 좀 같이 먹어야지 근육도 늘어.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너무 늘어나요. 진짜. 완전 체지방이 확 증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저 어저께 아침 저녁 믹스 먹고요. 점심에 비빔밥 한 그릇 먹었거든요. 그것도 산행 2시간 하고 와서. 산행 2시간 하고 와서 비빔밥 먹고 저녁에 믹스를 먹기 전에 쟀어요. 인바디를. 와, 아침보다요 4% 올라 있어요. 4%. 비빔밥 한 그릇에. 이렇게 심각해요, 몸이. 엄청나게 지방을 합성하는 몸을 갖고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와, 다른 것도 아니고 비빔밥 한 그릇에. 4% 진짜. 밥도 다 안 먹었거든. 좀 남겼거든. 근데도 그 탄수화물이 들어왔다는 걸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믹스 3끼만 먹었을 때는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쟀을 때 만약에 23%다. 그러면 저녁에는 21%로 떨어져 있어요. 체지방이. 하루 종일 에너지 썼으니까. 근데 아침에 내가 일하고 점심에 운동하고 비빔밥 먹고 저녁에 진짜 퇴근하기 전에 10시가 다 됐는데 제가 쟀는데 24%로 올라가 있더라고. 아침에 21점 몇 프로였거든요. 이게 심각하다. 그만큼 소장에
흡수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장이 잘 빨아들이더라고요. 에너지를 쫙 빨아들여서 지방으로 바로 쫙 바꾸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그런 것들이 그런 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털이라고 하는 표면의 주름, 돌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소장안들은. 그래서 흡수 가능한 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주름 닦듯이 밤에 공기청정기 열어보면 그 안에 그 딥진 필터가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접혀 있거든요, 종이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름이 많으면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200제곱미터가 넘는 표면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뱃속에 소장의 표면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 200제곱미터면 진짜 넓죠. 그 정도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에너지를, 영양물질을 빨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장이 하는 주요 기능은 이제 수성 화물이라고 해서 위가 보낸 내용물을 받아들여 소화를 완성하는 작용을 하죠. 근데 만약에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복통, 설사, 변이 묽어지는 변당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기름과 함께 흙탕물이 떠요. 그게 소장에서 염증이 생긴 거야.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면 설사를 하고 변을 보면 이렇게 갈색 흙탕물이 탁 퍼지면서 위에 살짝 기름 같은 게 떠. 그게 소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염증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변의 상태에 따라서 대장에서 장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카라멜같이 끈적끈적한 변액이 같이 나오면서 뭉글뭉글 꼭 우리 순두부 뭉치듯이 그런 변이 나와요. 근데 소장에서 탈이 나면 흙탕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위장에서 탈이 나면 어떻다고요? 먹은 음식이 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육안으로. 보여. 상추 이파리 그대로 보이고요. 뭐가 덩어리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미역이나 톡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화장실을 급하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톡 있죠. 이렇게 덩어리 그대로 둥둥 떠요. 다 보여. 미역도 덩어리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잘 안 씹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체해가지고 쫙 내려보내더라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비별 청탁을 하는 것이 이제 소장의 역할인데 음식물을 영양분과 찌꺼기로 구분해요. 그래서 청정한 기는 비장으로 보내줘요. 맑은 거는. 그래서 비장에서 소화 흡수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드는 때로 보내라. 각각으로 보내는 역할을 비장이 하거든요. 비장으로 보내고 탁한 것은 바로 대장으로 보내고 쓸모없는 수분은 바로 방광으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방광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위에 있다가 소장으로 내려가는 3시간이잖아요. 3시간 정도 지나면 느낌이 와야 돼. 안 좋은 거 먹잖아요. 3시간 후에 소변이요. 탁해져요. 뿌얘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 너무 동물성 단백질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소변이 뿌옇게 나와. 안 좋은 거를 같이 버려서 그래요. 방광도. 그리고 배변 손설. 배변을 자주 설사를 한다는 뜻이고 소변이 짧아지고 자주 온다는 거예요. 소변 단삭. 그 다음에 소변을 못 봐요. 무뇨. 소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장에서 방광으로 수분을 보낸댔죠. 못 보내죠. 그러니까 소변이 없어지고 그냥 설사를 해요. 그리고 혈뇨 등이 나타난다. 염증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독성 물질이 방광으로 가죠. 그럼 방광에서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바로 혈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너무 안 좋아서 염증이 있는데 그 염증으로 탁한 음식이 들어가면 그 염증 기운이 소장의 이 문맥을 따라 소장에 있는 임파선을 타고 방광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방광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야. 소장의 염증인데 방광에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혈뇨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혈뇨가 나타나면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해부학 그림을 보면 미 다음에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 회장, 그 다음에 맹장으로 이어지면서 대장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 소장들을 잡고 있는 장관막이라고 하는 노란 막을 보세요. 노란 막. 저기에 기름이 엄청 끼면 내장 비만이 돼. 그리고 공장 안으로도 기름이 껴요. 바깥으로만 기름 끼는 게 아니고 안으로도 기름이 껴요. 그다음에 상행결장. 상행결장.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기름기 곱창 드셔보셨어요? 순대.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구불구불 나오는 게 사실 사람으로 치자면 공장과 같은 거거든요. 곱창구이 먹어보면 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장단막에 낀 기름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고소하고 달콤해. 우리가 먹어보면. 근데 사람의 몸속에도 그렇게 기름이 껴. 근데 곱창에는 안에 기름이 있던데요. 바깥이 아니라 밖은 맨들맨들하고 안에 이렇게 곱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뒤집는 거. 손질할 때 잘라서 이렇게 뒤집어. 그래서 가에 이렇게 낀 기름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구워서 먹는 건데 사람의 몸도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낄 수 있어요. 장단막은 원래 얇은 막인데 여기에 기름이 끼면서 내장 비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단막에 지금 혈관이 있는 거 보이죠? 그 혈관을 타고 우리가 먹은 영양물질들이 몸속으로 이동하고 아니면 소장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이 다시 내려오고 이 작용이 돼야 되는데 기름이 너무 많이 끼면 그 순환이 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것들이 제대로 간으로 전달돼서 몸에서 필요한 걸 합성하는데 쓰이지 못하고 계속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이 되고 기름이 끼면서 공장이나 회장 같은 것들이 움직임이 둔화되고 그게 대장에 또 영향을 주고 나머지 지방간을 만든다든지 각종 암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깨끗하고 핑크색의 맑은 당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를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기름으로 덮여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깨끗한 장기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고요. 소장의 본 경락상의 병증을 보면 소장의 경락은 여기 새끼손가락 바깥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실제로 팔을 이렇게 들어서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지금 그림의 화살표를 보시면 팔 손끝에서 팔꿈치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경락은 원래 양경락이 소장은 양경락이라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왜 이거는 거꾸로 올라가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원래는 만세한 자세에서 경락을 봐야 된대요. 팔을 내린 자세가 아니고 만세한 자세에서 그래서 새끼손가락 바깥쪽 끝 소택이라고 하는 혈자리에서 시작해서 쭉 손 옆에 경락을 타고 팔꿈치로 갔다가 그 다음에 겨드랑이로 갔다가 견갑골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쭉 별분 타고 천천 타고 천용 타고 골료 타고 청궁 눈 밑에 청궁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게 이제 소장이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건데 요 경락상에 어떤 통증이 오거나 뾰루지가 생긴다거나 그렇다면 소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나 소장이 약할 때 두관절 통증이 여기 팔꿈치 통증 팔꿈치에 관절염이 잘 오고요. 그 다음에 팔뚝 위가 소장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드름이 잘 나요. 소장이 닦을 때. 제가 여기 되게 심했어요. 여드름이. 지금도 이 피부가 몸 전체 피부 중에서 제일 거칠어요. 그러니까 소장에 염증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 설사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좀 안 좋으면 바로 다 내보내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 저리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손도 잘 붓고 주먹이 안 쥐어지는 날도 되게 많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거 먹으면 여기가 정말 닭살이에요.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팔뚝이 유난히 굵고 팔뚝에 지방이 많이 끼는 사람들은 소장에도 내장 비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장하고 심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기니까 이게 증상이 비슷한 것도 꽤 있어요. 입안과 혀가 잘 패이고요. 소장에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심각해지면 안목과 뺨 부위가 아파요. 여기 안목과 뺨 부위, 저기 보이는 요 부위가 아파.
그 다음에 목 안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요. 목 전체가 뻣뻣해져요. 그래서 목 잘 안 돌아가고 굴신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뻣뻣하면서 어깨와 팔 바깥쪽이 아파요. 특히 어깨는 어디가 아프냐면 견갑골 윗부분. 그래서 팔을 들으면 거기서 딱 걸려. 딱 걸리고 이게 잘 안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장에 문제가 생겨도 나타날 수 있고 팔 바깥쪽이 아프고 어깨 검사를 하면 정상인데 오십견도 아닌데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뒤쪽 견갑골 윗부분 뼈를 따라서 쭉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쭉 뻗어보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굳어져 있어서. 그리고 그 부분에 살이 얇아지거나 되게 두툼해지면서 처음에는 두툼해지면서 순환이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정말 순환이 안 되면 어깨가 싹 말라붙어요. 그게 소장하고 심장이 안 좋아질 때 중증으로 넘어갈 때 어깨가 바짝 말라요. 남자고 여자고 이 어깨에 살이 없고 근육이 없어지면서 만져보면 근육이 덮여있는 느낌이 안 나고 그냥 뼈하고 가죽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죽이 만져보면 되게 딱딱해요. 이게 바로 소장에 문제가 있는 증상의 발현이기도 해요. 어깨에서 그냥 단순히 오십견이나 다른 어깨 질병일 수도 있지만 소장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더 심각해진다. 해당 부위에서부터 더 심각하고 이 결분이라고 하는 혈자리 있죠. 이거는 진짜 웬만한 사람은 다 아프거든요. 만져보면. 그래서 여기 쇄골뼈에서 딱요 가운데 여기 유부혈인데 거기 말고 여기 속으로 목 근육을 이렇게 제껴보면 목 근육이 이게 딱 힘줄이 딱 나타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밑에 딱 누르면 온폭 들어간 자리 있어요. 결국 되게 아파요. 보통 다 되게 아프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소장이 만약에 막혀 있어 기름이 너무 많이 껴서 그럼 그 결분이 진짜 만져지지도 않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타나고 청력이 감퇴된다. 지금 청궁이라고 하는 혈자리죠. 동자료는 눈에 조금 더 해당하는 혈자리고요. 청궁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뭐냐면 입을 아 하고 턱을 아 벌려보시면 싹 벌어지면서 간격이 넓어지는 혈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이명이나 난청이나 다스리는 혈자리인데 턱을 떨어뜨려가지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침을 꽂아요. 그래야지 청궁혈자리를 자극할 수가 있는데 소장의 가장 말단에 있는 혈자리인데 얘가 청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3차 신경통, 귀에 해당하는 혈, 그런 것들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요 부위가 막히면 청력이 감퇴돼요. 그래서 이 경락도를 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죠? 제가 침 놓을 때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침을 많이 놔요. 이렇게. 새끼손톱 바깥쪽 했으면 소장에서 뭐가 세안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 하고 그다음에 다른 침 놓고 나서도 사혈점으로 이걸 많이 타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이 소택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그래서 이게 마디마다 이렇게 쭉 놔요. 이렇게 쭉 혈다리를 모으면 자극을 하면 소장이 강화되면서 심장도 좋아져요. 그래서 맥을 보고 소장이 약해서 심장이 안 좋거나 소장 자체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바깥쪽 새끼 손가락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이 손의 바깥날로 이렇게 침을 쭉 놓죠. 그리고 어깨 이제 견정이라든지 천종 뭐 이런 자리들을 많이 풀어주고 저항도 붙이고 하면 소장이 좋아지면서 소장에 있는 찌꺼기도 빠지고 소장이 좋아지면 심장도 또 편안해지고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소장허증의 내장경증 아랫배가 단단하면서 특히 배꼽에서부터 치골까지 아랫배가 소장을 반영해요. 그 부분이 단단하면서 누르면 통증이 생겨요. 아파. 방광이 아픈 거랑 좀 달라요. 방광이 아플 때는 소변이 마려울 때도 아프고 화장실 갔다 오면 좀 덜한데 소장이 허하고 안에 기름이 많이 끼고 유동기 적치같이 담증이 있어서 소장에 담증이 있어서 아프면 누르면 항상 아파요. 그리고 늘 볼록해요. 아랫배가. 그리고 아랫배가 아프면서 허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는데
약간 허리의 아래쪽이에요. 골반에서 가까운 쪽으로 통증이 있고요. 아랫배가 아프면서 고환이 당기듯이 아프다. 밑이 당기듯이 아프다. 밑이 힘이 없다. 남자들이 그 고환이 당긴다는 소리를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심하게 방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피곤할 때 고환이 당기듯이 아플 수 있는데 그게 소장 허증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이런 거 잘 얘기를 안 하죠. 잘 얘기를 안 해요. 혹시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환이 오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젊었을 땐 자기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고환이 땡기면서 아프면 당연히 발기가 잘 안 돼요. 아프니까. 발기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발기가 잘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제 남자들 몸이 망가지는 게 티가 나고요. 그 다음에 설사를 해요. 설사, 어떤 설사? 흙탕물 같은 설사. 그 다음에 변비가 심하거나 배가 아프면서 변이 나오지 않는데 변이 보면 어떻게? 동글동글하니 밤알 크기처럼 나오는 거. 그것도 소장허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 허증인 거지. 설사는 움직이는 허증이고 장이 부르르 떨리면서 쫙 나가는 거니까 변비는 안 움직이는 허증. 아주 동글동글하게 염소똥이나 이렇게 가마의크기처럼 나오면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변량이 들면서 붉어진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벌게지는 거예요. 이게 방광염처럼 나타나는 방광염 심해지면 빨간색 소변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소장이 허하면 물을 잘 안 주고 이게 방광이 독하게끔 만들잖아요. 물을 안 먹을 때 특히 심해져요. 이 소장이 열이 많거나 하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소변을 이렇게 남자애들 컵에다 이렇게 받잖아요. 받으면 오렌지색. 저도 우리 애가 그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물을 잘 안 먹어. 그러다 어쩌다가 놀다 보면 물을 안 먹일 때가 있잖아요. 소변 쉬해가지고 받으면 오렌지색인 거예요. 그 붉어지는 걸 보면서 그다음부터는 물을 자꾸 먹으라고 하고 물을 계속 먹이고 어린이집 보낼 때도 얘가 괜히 짜증을 내면 목이 마른 건데 물 마시고 싶다고 말을 안 하니까 물을 꼭 쉬는 시간마다 먹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열이 많은데 물을 잘 안 좋아한다. 그래서 쉬는 시간 밥 먹기 전에 꼭 물 먹여주고 간식 먹기 전에 꼭 물을 먹여주세요. 이러고는 정수기 물을 사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아이들 케어하는 게 좋고요. 본인도 내가 소변을 봤는데 색깔이 좀 붉어. 그러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 열성이 올라온 거죠. 물로 꺼뜨려줘야 돼요. 소변 줄기를 소변을 보면 따끔따끔거리면서 아프다. 이게 방광염의 증상이거나 요도염의 증상이에요. 어, 근데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소변을 볼 때 아랫배가 살짝 당기면서 주변이 따끔따끔거리면서 아파. 소변 줄기가. 요도염, 방광염 증상이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죠. 소장 이야기인데 계속 소변 얘기가 나와요. 그것만큼 이 소장하고 방광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방광은 수의 영역에 해당해요. 화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장에서 분별된 음식물의 찌꺼기가 빨리 버려지는 방법으로 소변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이 물에 있는, 피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다가 그 노폐물을 빨리 버리려고 하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한 음식을 먹으면 얘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그게 희석 농도가 점점 짙어지니까 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소화가 안 될 만한 음식이나 몸을 탓하게 되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근데 진짜 물을 안 먹고 계속 음료수만 먹는다든지 그나마도 먹지 않는다면 방광이 나빠지는 건 시간 문제라. 그래서 심장과 소장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허증 같은 것들을 알아봤어요. 화형은요, 잦은 병증은 화극금하는 거니까 금에서 병이 나겠죠. 그래서 폐렴, 폐암, 대장암, 대장염, 맹장염, 직장암, 지질, 치루, 코피, 콧물, 비염, 축농증, 재채기, 기침, 해소, 천식, 설사 이런 것들이 잘 나. 물론 폐결핵도 잘 폐결핵도 잘 올 수 있어요. 전에 문진받았던 남자 중에 폐결핵을 되게 심하게 앓아서 죽을 뻔했는데
뭐 사혈을 하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한 남자분이 왔었는데 여전히 폐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든지 잠을 못 자고 공황장애 증상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폐결핵은이겠지만 폐가 안 좋은 사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하고 커피는 화죠. 그래서 화극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와인은요? 와인은 화토예요. 술인데 단맛도 있어. 그리고 포도는 목이거든요. 그럼 목파토야. 그러면 금과 수는 당연히 손상되겠죠.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고 폐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와인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소주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증상이 잘 올 수 있겠죠. 우리가 폐암이나 대장암처럼 심각한 암이 아니더라도 맹장염이 되게 생기기 쉽고 치질이 잘 오고 치루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콧물을 자주 나고 비염이 자주 있고 비염이 늘 어렸을 때부터 쭉 있어갖고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데 기침이나 아니면 천식 같은 증상이 갖고 설사도 많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손목 관절 이 밑에 있는 손목 관절이 금에 해당하거든요. 여기에 통증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하완통 밑에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하완이에요. 팔꿈치에서 어깨까지가 상완이고 하완에 통증이 잘 생겨. 그래서 여기가 잘 붓고 이게 잘 안 돼요. 여기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화형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치통 윗부분 이것도 금의 영역이야. 윗부분의 잇몸 아랫부분의 잇몸은 수가 다 관장하고요. 위의 잇몸은 금이 관장해요. 그래서 금이 약하니까 상치통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화형은. 그리고 각종 피부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화형은 이렇게 금에 해당하는 병증이 잦을 수 있다. 그럼 보세요. 만약 금형이 대장암이 걸렸어요. 이게 더 위험할까요? 화형이 대장암이 걸렸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금형이 더 위험하지. 자기가 병이 났으니까. 응? 그래서 금형은 폐대장에 병이 왔다 그러면 더 심각합니다. 근데 화형이 대장암에 걸렸다 수술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수술해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화극금은 금방 초기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형이에요. 심장병에 걸렸어요. 수형이에요. 심장병에 걸렸어요. 뭐가 더 위험할까요? 화형의 심장병이 훨씬 더 위험하고 고치기 힘든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다 망가졌다고 보면 돼요. 화형인데 심장병에 걸릴 정도면. 혈압이 생기기 쉽죠. 심장이 강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 본태성 혈압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혈관성 혈압하고 같이 겹쳐진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화형은 이렇게 폐대장에 해당하는 증상이 자주 올 수 있지만 심장으로 병이 나면 훨씬 더 병이 심각한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심장이 하는 기운이 박동하고 뛰게 하고 밝고 뜨겁고 이런 거죠. 그래서 화형들이 성격이 원래 화려한 거 좋아하고요. 원래 정열적이고요. 원래 사교적이고요. 원래 예술적이고 그래요. 화형들이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귀는 거 좋아하고 예쁘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고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예절 바르고 탐구심과 모험심이 강하고 용감하고 또 희생하고 자기가 나서서 뭔가 책임지고 뭐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해요. 하려고 시도는 잘해. 마무리를 좀 잘 못해. 그런 걸 좀 잘 못해. 시작을 잘해. 그리고 육감이 예민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정을 좀 이렇게 공감을 잘하고 저 사람 기분 좋은지 나쁜지 눈치가 빠르고 이래요. 화형들이 눈치가 빠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화형의 성격이에. 근데 병들었을 때는 성격이 다들 돌변하죠. 어떻게 바뀌냐면 돌격하고 사생겼다. 용감한 게 아니고 무모해져요.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요. 예쁘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욕을 섞어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요. 화형이 병들면. 그리고 버릇이 없고 교만해져요. 원래 화형의 기본 성격은 어때요? 예절 바르고 탐구심과 모험심이 강하죠. 근데
병이 들면 되게 버릇이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즐거운 것만 쫓고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지고 지나치게 웃고 자주 깜짝깜짝 놀라죠. 허허허허 하고 막 웃었다가 금방 울다가 성질 냈다가 이렇게 막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조울증이 걸려요. 화형이 병들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생각을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과시가 특히 부모한테 아이들이 자기가 충분히 관심받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손목을 꺼요. 자해를 해. 근데 죽을 만큼 긋지 않아. 딱 병원 가서 난리치고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만큼 자기 몸에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부모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형이 병들었을 때 그렇게 잘 생각해요. 만약에 시부모님이 화형이잖아요. 되게 피곤한데 시어머니 화형 되게 피곤한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자기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아프다 소리를 자주 할 수 있어요. 어, 되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좀 봐요. 시어머니, 하영이. 그렇게 사교계에 나가서는 동네 사람들한테는 평생 천사 같고 엄청 그냥 잘하는 그런 마당발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맨날 전화 걸어서 죽겠다, 돈 없다,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잘 하고요. 그 극단적인 생각이 이제 좀 이렇게 치닫는 생각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죽어버리지. 뭐 이런 말도 잘하고요. 부부싸움 했는데 당장 헤어지자고. 실제로 계산에 하나도 없이 그 이렇게 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헤어져 못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성질 내고 싸우게 되죠. 음. 그래서 예쁜 여자들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 남자들도 많고요. 남자가 화형이면 더 심각하죠. 밖으로 겉돌다가 가끔씩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심각하게 보이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사치하며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뭐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속은 어쩌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잘 티가 안 나게끔 남에게는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거나 멀쩡하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형들이 이제 병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 주변에 화형이 있으면 좀 잘 봐야 되겠죠. 병들었나 안 들었나. 기본적으로는 화형들도 상당히 건강한 편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화형이 늦게 자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병으로 금방 넘어가요. 근데 화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체질이라는 거. 왜냐하면 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안 자면 피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장기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일찍 잘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걸 별로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건강하게 화형이 성장하거나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화형이 이제 심장이 크고 실하기 때문에 하급금이 잘 되죠. 폐장과 대장이 쉽게 저하되죠. 신장과 방광이 허약하죠. 변비설사, 자궁질환, 요실금, 방광질환 이런 것도 오기 쉬워요. 그래서 수에 해당하는 증상도 잘 올 수 있다는 거. 심장, 소장, 얼굴, 상완, 혀, 피, 쓴맛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장하고 있고요. 화극 금이 잘 되니까 금에 해당하는 영양소 갈린 오메가3 그다음에 수국 화가 안 되니까 칼메, 칼디, BDH, B 플러스, WX 같이 수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많이 챙겨 먹으면 화가 화극금이 되는 것들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걸 어느 정도 타산을 해주죠. 하지만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미 화에 병이 들었다면 심장에 해당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챙겨 먹거나 아니면 나머지도 다 허약해졌으니까 골고루 해서 디톡스를 하거나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짠맛에 해당하고 꼬랑내 나는 음식들이 수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에 좋은 거기 때문에 수국, 화가
진행이 돼서 화급금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것이 짠맛에 해당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짠맛에 해당하는 음식을 평상시에 많이 먹어야 되는 체질이 화형이에요. 그래서 검정콩이라든지 그냥 흰콩이라든지 밤이나 수박,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콩떡잎, 콩의 잎도 수에 해당하고요. 돼지고기도 신장에 좋은 수에 해당하고 된장, 소금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치즈 같은 거 그리고 콩으로 만든 음식이나 뿌리 음식 중에서 마 같은 것들이 신장을 좋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화급금을 자주 할 때 도움이 되는 뉴트라이트 그다음에 수국화가 안 될 때 도움이 되는 뉴트라이트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 하면 끝이고 11시 됐어요. 소장이 안 좋은 증상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심장하고 소장하고 연결되는데 심장 자체에 통증이 생기거나 여기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장이 안 좋으면 소장이 문제인데 방광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 유념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장은 내시경이 안 돼요. 자기는 분명히 장이 탈이 있는 것 같은데 위 내시경을 해도 정상이고요. 대장 내시경을 해도 정상이에요. 소장은 내시경을 할 수가 없어요. 내시경을 하는 기계가 있기는 해요. 캡슐처럼 돼가지고 알약처럼 삼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뱃속을 통과하는 24시간 동안 전부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보내줘. 검사를 할 수는 있어요. 검사 비용만 1,000만 원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는데도 별로 없어요. 음. 그 캡슐로 돼 있는 게 삼키는 그 카메라, 마이크로 카메라가 뭐 몇 억이 훨씬 넘는 거죠. 몇십억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중에 똥으로 나왔을 때 그걸 헤집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검사가 아니죠. 이게 병원에서 실행해 주는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소장에 염증이 있으면 이거를 발견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소장에 염증이 되게 심할 때 빈혈증도 아주 심해지고요. 왜냐하면 혈뇨가 나온다 그랬죠. 소변으로 조금씩 혈액을 버리는데 그냥 소변이 빨갛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냥 약간 붉게 오렌지색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혈뇨를 보는지도 몰라. 그리고 소장에서 혈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약간 갈색의 끈적끈적한 변을 보거나 아니면 그게 더 오래돼가지고 딱딱하게 가말처럼 뭉치는 혈액을 봐요. 되게 짙은 밤색이 되는데 이게 혈액이 섞여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빨갛게 바꾸지는 게 아니니까. 묻어 있는 게 아니에요. 치질에서 이렇게 피가 묻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소화기 계통을 거쳐가지고 이게 피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일부 돼버려서 선지색처럼 바뀌어갖고 다른 음식물이랑 섞여서 나오니까 자기가 소장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혈변을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남자들이 이래서 빈혈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소장에 염증이 있어서. 여자들은 빈혈이 있으면 이게 빈혈이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데 남자들은 빈혈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고 자기가 왜 아픈지 모르게 그냥 기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만드는 가장 근본 원료가 초장의 벽에서 탈락되는 점막의 단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단백질로 철분하고 결합이 돼서 혈액을 만드는 주 성분이 돼요. 그래서 소장이 나빠지면 혈액 생산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찍 자고 장 점막이 제대로 재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카로틴 계통이나 단백질 계통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주고 소장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서 이런 탈락이 방해되는 걸 차단할 수 있도록 내장 지방을 만들지 말아야 돼. 내장 지방을 만들면 내장 주변에 그 대사가 되지 않으면서 장 점막이 계속 그 세포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액의 원료가 공급이 안 되고 이게 혈액을 생산하는데 크게 영향을 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암이라든지 빈혈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장도 아주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장기, 소장 잘라낸다고 해서 공장 비어 있다고 해서 잘라내도 괜찮은 그런 장기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40대 후반에 크게 암에 걸리고
하고 전체 그러니까 자궁암에서 장으로 다 전이 돼가지고 소장을 몇 미터 잘랐다더라? 한 3분의 1 이상 잘랐대요. 대장도 3분의 1 정도, 거의 30cm 정도니까 3분의 1보다 더 자른 거인가? 그 정도 더 잘라냈고, 그리고 뼈로도 전이 돼서 뼈도 하나를 완전히 다 갈아치웠고 인공뼈로 심었고, 그런 대수술을 해서 자궁도 물론 다 덜어냈고, 그리고 나서 28년 동안 사시다가 다른 암이 생겨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우리 몸에 침습했을 때 그렇게 되도록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인이 있었을 거예요. 배가 아프고 소변이 제대로 안 나가고 몸이 계속 축나고 살이 계속 찌거나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변화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주변 사람들도 가족들도 잘 챙겨보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염려증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것과 그냥 나타나는 증상을 구분할 수 있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또 너무 염려증 걸리지 마세요. 뭐 처음에는 다 해당하는 것 같아. 저 이 공부 처음 할 때 완전 건강염려증 걸렸어요. 난 진짜 완전 죽을 뻔인 줄 알았어요. 다 해당하는 것 같으니까 매일 수업 들을 때마다 나는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 다 나쁜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얼마나 나빴는지 지금도 이런 증상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거 먹거나 내가 너무 관리 못했을 때 간간히 나타나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좋아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변화들을 자꾸 가족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증상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의심나면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대답을 얻고 지금은 어때? 다시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걸 티를 팍팍 내세요. 팍팍 내셔야 돼요.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억하고 이게 공부하고 있다는 걸 티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알겠습니다. 한경아님 오늘 4시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박사님, 한 박사님.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스케줄 확실히 안 나왔는데 그때 네.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